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 좀 집중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 의도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국방비 증액이 사실 큰 틀에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시고 CSIS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 사실상 국방비 증액은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측에서 일단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 3.8%, 5% 이러한 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인터뷰 이런 거 보니까 전문가들 이야기가 사실 국방비는 굳이 더 안 늘려도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방 관련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사실 보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사실 모두 발언을 할 때 B2 전폭기, B2 폭격기, B2 폭격기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2 폭격기를 얘기하실 때 좀 보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통역에는 안 나왔는데 공중급유기가 있었습니다. 아, 그 얘기도 했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36시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게 B2 폭격기도 있었고 공중급유기도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공군에서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벌써 우리가 1차 사업으로 4대를 샀고 공중급유기 2대를 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사실은 B2는 저희한테 팔 수 없는 전략 자산입니다. 팔겠다면 우리는 무조건 사야 되는 우리는 너무 고마운 자산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저 같은 이제 군인이 봤을 때는 그 공중급유기를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이 무기 구입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CSIS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첨단 자산을 이제 구입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 구입도 그게 첨단 무기여서 우리에게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속 협의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방비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릴 건지 무엇을 올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악마는 뭐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후속 협의가 어려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공중급유기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2대 더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급유기도 언급을 했다. 그렇습니다. 탱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탱커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을 하셨죠. 탱커가 뭔 뜻이에요? 그게 공중급유기입니다. 그건 에어리얼 탱커. 궤도 탱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탱커. 그러니까 이렇게 탱크를 갖고 다니는 기름 탱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탱크에서 탱커라고 그렇게 불러요? 공중급유기를?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기지 소유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소유권을 우리 영토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실 어느 나라도 그 미군 기지에 소유권을 주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토를 떼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통상 저희가 미측하고 협의를 할 때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 항목 거기 보면 인건비, 뭐 군수 지원비, 군사 시설 건설비 같이 이렇게 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항목을 늘리자라든가 아니면 비용을 뭐 5배 올려달라고 하던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이제 항목을 전혀 예상 밖에. 전혀 예상 밖에. 그러니까 이 판을 흔드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처럼 보입니다. 이건 성동격사입니까?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거죠. 판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 그 안에서 돌아다니던 이런 협상의 판이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엄청 센 거
도저히 못 받아들일 거 먼저 질러놓고 속칭.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야금야금 실리를 챙겨간다. 다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법적이나 논리적으로 그 실무진이 그걸 들고 와서 거기에 소유권을 내달라고 미국에서 요구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도권이 많았고 이게 주한미국 감축 얘기를 묻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의 뭐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통상 얘기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할 때 결국 비용 문제에서 나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예상으로 아마 이 얘기를 꺼낼 거라고 했던 걸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얘기도 그렇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근데 방위비 분담금에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전략적 유연성이나 이런 문제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그런 군사 전략 문제는 미국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와서 내놓은 이제 사실 공식 문서는 지난 3월에 임시 그 국가 방위 전략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이제 미 언론에서 주요 내용이라고 보도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중국이 유일한 이제 추격하는 적이다, 적대국이다라고 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미 본토 방어와 대만의 중국의 침공을 저지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와야 그 밑에 이제 군사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군사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그게 이제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 쉽게 말하면 그 마스터 플랜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낸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그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 언론에서는 이번 달 말에 그 이제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뭐 하여튼 올해 내에는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정책관님이 지금 주한미8군 부사령관도 지내셨잖아요. 제가 미8군 한국군 부사령관. 그러니까요. 그러면 누구보다 이제 그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자, 그러면 미국이 이야기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좀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 지금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부터 노무현 정부 때도 막 얘기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2006년도에 한미 외교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서 미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이 세계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외교장관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 20년 동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NDA 아까 말씀드린 국가방위 전략 지침이 나오면서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는 주한미국 전략적 유연성 이꼬르 대중국 견제의 형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정부한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은 이전에 주한미군은 그 주둔군으로 그렇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방어 임무만을 맡는 그런 어떤 그 군이었는데 전략적 유연성이 기동군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의 기지를 두고 있지만 언제라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운용하겠다 이런 개념이진 거죠.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그 완성돼야 되는 그 마스터 플랜 거기에 담긴다. 국가 방위 전략이 일단 나와야 되고, 그 국가 방위 전략에 따른 군사 전략이 나와야 되고, 이 지금 말씀하신 기동군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군사력 운용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어떻게 운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강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억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만의 중국의 침공 억제가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의 최우선 순위라면 대만 억제에 가장 가까운 데는 주일미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성을 사실상
미군을 어느 정도 일본에 보내고 여기를 전략자산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 미군을 일본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전략자산을 배치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투력 운용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마치 우리의 지상군이 기동군으로만 간다라는 그런 가정은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좀 그림이 나와봐야 한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최근에 동맹 현대화라고는 새 개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떤 뜻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하려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 그러니까 그 기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주한미국을 실제 지상군을 감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전략자산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합쳐서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안보 패키지인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입니다. 뭐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면 지금은 그 주일미군 사령관은 3스타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4스타고. 네네. 이게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제 대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만약 국가 방위 전략에서 나온다면 이번 7월에 그 주한미군에서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자료들을 배포한 것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도를 뒤집어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게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브런스 연합사령관이 한반도는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떠 있는 섬이면서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다. 이제. 네, 이거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얘기하시는 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요충지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면 우리 안 따르고 여기에 거의 뭐 붙박힌다. 오히려 이런 뜻도 깔려 있다. 네, 굉장히 중요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은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한반도의 대북 억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일미군을 만약에 인원을 확 늘리면 이 인원이라는 게 미군 인원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어느 정도는 이동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합사령관도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양이 아니고 질이다. 그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사소한 거지만 지금 그 주한미군 숫자가 28,000이잖아요. 28,500명.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4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죠? 일단은 좀 과장되게 일부러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과장어법? 예. 어차피 비용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다? 네. 근데 28,500명이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주한미군의 자기네들 전략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2019년에 국방수권법에 미 의회가 28,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미 국방부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의회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해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500명이 기준선입니다. 예. 저 아까 동맹 현대화를 여쭤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미래형 전략화라는 개념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사실은 이꼬로 이제 대중국 견제라는 그런 느낌으로 확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중국 견제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사실 험프리스 기지에 저희가 주둔을 하는 목적이 대북 억제가 그렇죠.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그 성격과 목적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보 전략이 수립이 돼서 지금 예상대로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전자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자권 전환은 사실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사실 주한미군
전자권 전환을 2006년도에 최초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12년도에 가져오겠다고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또 미뤘잖아요. 네, 15년으로 연기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하면서 언제 가져올지 모르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은 사실상 제가 그때 그 협상을 했었는데 미 측도 전자권 전환을 좀 넘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공감을 이제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된다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 방위를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시스템으로나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이냐라고 보면 전자권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콜비 그 정책 차관도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미국도? 반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군인 입장에서 2006년도에 했던 걸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하나만 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전자권이 전환되더라도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는 강화돼야 됩니다. 오히려. 재래식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확장 억제가 강화되는 전자권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전자권 전환으로 그걸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그거를 강화되고 더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원자력 협정 개정 이야기는 ING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군사 부문으로 한정을 하면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정에 있어서. 일단 이번에 원자력에 대한 얘기는 안보실장께서 가시기 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뭐 어떤 계기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가서 말씀은 원자력 협력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한미 원자력 산업 협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7월 달에 약 700억 달러를 넣어서 대형 원자력을 발전소로 100기를 만들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력 산업 협력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돌이켜 보시면 1월에 저희가 핵 민간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들어갔던 이원이 핵 잠재력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때문에 사실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핵 민간 국가에서 그 목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던 NPT를 준수하고 그다음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것도 핵 민간 국가 목록에서 일단 빠져야 저희가 한미 원자력 협력 개정은 사실 상업적인 것도 있고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제일 우선은 민간 국가 지장 해제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제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이었습니다.